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홍콩 H지수 하락으로 올해 실현된 ELS 손실액이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불안전 판매 논란에 이어 직원 비리 의혹까지 터진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 밝혔는데요. 돌이켜보면 고위험 파생 상품으로 인한 사고는 꽤나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키워드 경제에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체크리스트에서는 갈등 구조가 고조되고 있는 사회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 책이죠.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ELS. 요즘 손실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손실을 보셨거나 또 볼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이 상품을 투자한 분들이 뭐 정보를 잘못 제공받은 피해자냐 아니면 알면서 이걸 산 분들이냐 논란도 있고 보상을 얼마 받을 거냐 계속 뉴스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 ELS 관련된 뉴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마 경제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그 몇 년 전에 맞아요.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 다 예. 이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가져온 이유가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ELS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도 사실은 ELS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ELS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사실 이름만 보더라도 뭔가 막막하잖아요. 검색해도 내가 모르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이름부터 자세히 보면요. ELS가 Equity Linked Security,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쉬운 증권은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제 금융 증서고 뒤에 있는 게 문제인데 앞에 있는 게 문제죠. 주가 연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연동돼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쉬운 사례로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예. 주가가 10% 오르면 제 수익률도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레버리지 ETF란 걸 삽니다. 예. 이걸 사면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오르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주가에 연계된 일종의 파생 상품을 산 거죠. 그러니까 ELS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주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조금 더 친숙한 사례로 보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손경제 플러스가 참 재밌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청취율 1위가 될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친구가 아니 1위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발끈해서 아니 나는 될 것 같으니까 내기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까지 한 번이라도 손경제 플러스가 청취율 1위를 하면 네. 너가 나한테 얼마를 줘. 만약에 못하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게.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각서를 쓰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바로 청취율 연계 증권이 되는 셈이에요.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렇죠. 이 청취율이 주가로만 바뀌는 거죠. 그렇네요. 일종의 어떤 주가나 또는 어떤 지수를 가지고 내기에 참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들어오는 사례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기를 했다라는 걸 증명한 증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을 샀다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투자 대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금융 상품을 살 때는 네. 그게 뭔지 알고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예금할 때 뭐 누구랑 경쟁한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ELS는 얼굴은 모르지만 이 증서를 판 누군가와 사실상 내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모르고 사면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딱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는 내기 게임을 한다라는 말씀을 딱 해주니까 야,
야, 이거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와 마치 돈을 건 승부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상품을 은행에서 참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사실 상당수 투자자가 이거를 예금보다 조금 더 금리를 주는 그런 적당히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저축은행 예금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조금 더 위험은 할 수 있지만 그냥 금리 조금 더 주는 상품인가 보다 하는 건데, 이거 마치 비유하면은 제가 여행사에 가서 좀 다이나믹한 여행 좋아하시면 이거 해보세요 해서 샀더니 네. 분쟁 지역으로 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무슨 상품을 사면 증권사나 다른 데서 산 것과 달리 안정적인 상품을 산다라는 믿음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안정적인 곳에서 판매하는데 금리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덜컥 구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금융회사들은 왜 이런 내기를 하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내기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러면은 겨우 내기하는 상품을 금융회사 같은 데서 파는 게, 특히 은행에서 파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ELS 상품은 사실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인데요. 제가 딸기 농사를 지어서 마트에 납품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네. 수확을 했을 때 이걸 얼마에 팔 수 있을까가 가장 걱정이겠죠. 그렇겠죠. 뭐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연말에 가격이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박스당 10,000원에 팔게 계약을 합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마트는 좋습니다 했을 때 만약에 박스당 20,000원이 가면 저는 돈을 반밖에 못 벌겠지만 네. 반토막이 나면 그래도 원금이 보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시세가 5,000원이 돼버려도 나는 사전에 10,000원에 팔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ELS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퇴자라고 하면은 네. 은퇴자금이 있는데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배당 잘 주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샀는데 예. 유일한 걱정은 이 혹시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내 노후는 끝나니까 네. 걱정이다 싶어서 예. 증권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 내가 앞으로 버는 수익의 10%를 당신들에게 띄워줄 테니까 예. 그러면은 당신들이 내가 반토막이 나면 원금을 좀 지켜주시오. 아. 이런 보험 상품을 제안을 하는 건데 예. 이게 바로 ELS가 처음에 도입된 원리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ELS가 우리가 구매할 때는 일종의 내기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ELS 상품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보험과 같은 성격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험이다 딱 이해하면 좋은 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은퇴자가 뭐 금융사에 찾아가서 상품을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보험을 요청하고 만드는 게 금융기관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은 갑자기 큰일이 터지면 예.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ELS 상품인 거죠. 뭐 이 회사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사놨는데 그게 너무 급락하면 회사에 이제 계획이 차질이 생기니까 네. 내가 보험을 들겠다 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거다. 그걸 사는 게 ELS를 구입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자동차 보험이면 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게 돈을 받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험 드는 이유랑 똑같은 건데 예. 사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ELS를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운전대에 앉아 있는 건 금융기관들인 경우가 많고 네. 그 금융기관이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주는 게 바로 이 ELS 가입자들의 돈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ELS 상품의 본질, 이게 왜 만들어졌고 이런 증권이나 지수를 연동한 이 상품을 왜 파는 건가 했던 것이 딱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ELS 투자자는 보험사, 반대편에 이 상품을 판 금융사는 피보험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되겠죠. 저희가 직관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ELS를 산 김 할아버지가 있다면 네. 그 반대편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금융사들이 예. 이 할아버지의 피보험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건데 물론 그 사이에는 뭐 복잡하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네.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례론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보험이라는 거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화재, 어디 생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으리으리한 뭐 사옥이 있는 그런 돈도 많은 보험사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보험을 파는 건 당연히 돈이 많아야 되겠죠. 예, 위험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안아주는 역할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보험사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면은 저희가 아까 내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사는 이기는 내기를 설계해서 계속 이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보험사는 정보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31살 운전 경력 1년 된 남국민이 보험사에 들러가면은 딱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넣어보면 아, 이 사람 1년 내에 사고 낼 확률은 이렇겠네. 그럼 이 정도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네. 딱 아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사고 낼 확률을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파는 상품은 자기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ELS는 보험사랑 보험사의 자리에 김 할아버지가 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같은 개인이 보험사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품을 누가 설계했냐 하면은 운전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만든 상품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사들은 대략적으로 뭐 주가지수의 향방이나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설계를 하는데 예. 그거를 사는 사람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면서 분리하기가 쉬운 상품이다.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은 상품이 이게 되는 거죠. 네. 쭉 말씀 듣고 보니까 ELS에 담긴 금융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치밀한 이익 구조 그리고 이 상품을 만들게 된 설계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ELS 저도 이제 가입 권유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원금 보장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어떤 논조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아이고 그 나라 주가가 설마 반토막 나겠어요. 그렇죠. 이게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원금 보존이 되고요. 높은 이자도 받아요.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나라들이 주가가 반토막 나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문제가 반복해서 터지는 게 우리보다 고수이고 전문가가 많은 금융회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다 대비한 수익 구조, 그 금융 상품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보험사들이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괜히 매달 따박따박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봤을 땐 있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런 걸 대비할 때 사실 미래를 보려면 저희가 과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뭐 공부 시작할 때도 기출 문제부터 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사건을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지금이랑 똑같나 봐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게 가장 가까운 게 2019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독일 국채 DLS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벌써 5년 전이네요. 네, 이 DLS도 그러면 ELS랑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름만 조금 다른데 예전에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역사가 반복되진 않은데 운율은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ELS고 5년 전엔 DLS였는데 이 D가 이제 파생 상품의 D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연동되는 대상, 즉 내기 대상만 살짝 바뀐 거죠. 아, L하고 S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기 대상이 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당시에는 이 DLS가 독일 국채 금리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였어요. 당시에 이게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2% 밑으로만 안 가면 4.6% 주고 마이너스 0.7% 밑으로 가면 다 날아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 밑으로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예. 그게 무려 마이너스 0.7%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예. 이건 마치 20년 모범운전 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고를 낼 확률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품을 믿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는데 우려되는 그 사건이 결국은 2009년 전후로 터져버린 거죠. 아,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뭐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홍콩과 같은 유망한 중국의 파생 금융 시장이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금융시장에서 참 별일이 다 일어나기도 하는 게 사실 저 큰 미국 시장도 2008년에 50% 이상 하락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ELS를 또 사는 분들은 또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평소에 내가 ELS 산 것만 몇십 년 됐다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한 번 사고가 나면 원금을 다 잃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ELS 상품을 만들 때 아주 극단적인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것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이걸 설계한 금융회사들은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감까지 잡고 만든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자가 설계하는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사는 수백 년 어쩌면 길게 보면 수백 년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 물론 그 확률은 아주 낮지만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고 그걸 대입을 해서 내가 요렇게 보호받으면 좋겠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상품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고 날 확률을 대충 매우 잘 알고 있고 만든 상품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인수하는 이 보험사, 즉 개인은 그걸 모르니까 서로 상대가 이제 내기를 하는데 오히려 개인이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보호받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호해주는 사람이. 예. 근데 오히려 돈이 부족한 개인이 돈이 많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개인에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구조다라는 거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ELS 상품을 만든 그 전문가들이 잔뜩 있는 그 금융회사들은 어찌 보면 원래 원금 손실 구간이 일어나도 그 고객들 돈으로 본인들의 위험을 대비한 게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 통상적인 것보다 고율의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그 이자 주는 것마저도 금융회사는 왠지 손해를 보는 장사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계산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라는 정보도 많고 돈도 많고 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네. 개인이 이걸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이런 DLS나 ELS 왠지 이런 상품들이 또 사건 사고가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이제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그냥 이런 거 무조건 안 사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런 금융 상품으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죠. 재테크 수단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항상 이게 문제가 바뀌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DLS였다가 이번에 ELS였다가 다음엔 또 다른 이름으로 뭔가가 반복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기라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생각해보면 10년 전에는 엄마 나 납치됐어였지만 지금은 상상치도 못한 걸로 바뀌어서 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럴 때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원칙을 보면 좋은데 네. 이런 상품들이 일단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이거는 접근하기 어렵겠구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런 재테크 격언 중에 예. 위로 즉 상방은 열어놓고 예. 아래 즉 하방은 막아놓은 상품이 좋다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안전판은 마련해 놓고 네. 잘 되면 많은 걸 걷어가고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ELS 상품 같은 경우는 위로는 살짝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뭐 DLS 같은 경우는 4.6%였죠. 네. 그런데 바닥은 마이너스 100%였어요. 그렇죠. 원금 다 까이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4.6%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품을 고를 땐 이 상품이 아래는 막혀 있고 위로 열려 있는 상품인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배당주가 있을 때 좀 네. 지지부진한 배당주가 있다고 해요. 예. 인기도 없는 배당주지만 이 배당주는 매년 수십 년 동안 6%씩은 꼬박꼬박 주더라. 네. 그리고 회사가 망하는 사업을 하진 않더라 이러면은 네. 지루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배당이라는 바닥 같은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만약에 그 회사가 어떤 대박이 터지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고요. 주가까지 오를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에는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위로 언제 뛸지 모르는 이런 준비된 모범생들을 투자하는 게 가장 오래가고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체자명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구에서 이런 확정 이자로 조금 더 준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을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런 ELS 상품은 우리가 이 금융 상품을 산 그 은행에서 이런 고도의 설계를 한 상품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은행은 단순히 판매만 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대부분은 다른 데서 만들고 그걸 은행에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마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사는 사람은 이거 내가 수십 년 다닌 이 은행에서 만들었나 보다. 예. 그러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사실 이런 고도의 복잡한 상품은 아주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최첨단 금융을 사용하는 그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들 만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구에서 더욱더 조심하면서 네. 모든 걸 이거 은행 상품이다라고만 믿지 말고 항상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하는 곳에서 무조건 그곳에서 만든 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오늘 그렇습니다. 메시지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ELS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누군가에게 설명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처럼 명쾌한 설명을 들은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보다 더 쉬운 설명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상품 만들 때 꼭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저자가 현재 국회의원 홍성국 의원입니다. 네, 사실은 선거가 좀 코앞이라 이 책 소개를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출마 선언. 네, 다행히 불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는 네, 없어졌네요. 정치적으로 오해할 소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성국 의원이 애널리스트하고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대우증권 사장까지 지낸 금융 전문가, 그러니까 실무와 뭐 이론 모두를 갖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2018년도에 이미 수축사회라는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서 이제 2.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또 한 권의 이제 이어지는 책을 5년 만에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냈던 그때 그 시점에 제시한 전망 등을 좀 점검하고 본인이 규정한 수축사회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이번 책에는 좀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축 사회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 그대로 뭔가가 수축한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사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자는 이미 우리 사회가 수축 사회로 들어섰고 다른 나라들도 수축 사회로 들어갔거나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선진국일수록 대부분 수축 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축 사회의 반대는 팽창 사회라고 하거든요. 예. 그간 우리는 성장을 바탕으로 이런 팽창 사회를 살아왔는데 나눠 먹을 것들도 많았고 항상 이 나눠 먹을 게 늘어나는 사회, 이게 팽창 사회라는 거죠. 예. 하지만 반대로 수축 사회는 이제 이 파이가 작아지는 세상입니다. 이 파이가 작아지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경쟁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거나 혹은 싸움을 합니다. 배려는 사라지고 생존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수축 사회의 특징입니다. 네, 좀 전에 파이로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네. 확 되네요. 예전에는 진짜 경제 성장률이 고도 성장을 하니까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남의 파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저성장 굴레에 빠져다 보니 이게 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수축 사회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 네네. 저자는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물론 각 나라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단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보면 여전히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니까 예. 그 사회를 우리가 수축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미 성장 가도를 달려 이른바 선진국으로 진입해버린 나라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저성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파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수축 사회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글로벌도 수축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 방향은 수축 사회로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 파이를 가장 빨리 그리고 크게 늘려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그렇다라면 전 세계는 수축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고요. 인류를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들어가게 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기후와 안전 위기, 그리고 두 번째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세 번째가 과학 기술의 발전이거든요. 예.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위험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열린 세계와 그 구성원인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는 수축 사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로섬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수축 사회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이 네네. 저자는 기후 환경과 안전 위기도 감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환경 오염 신경 안 쓰고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생산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네. 이것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소비나 투자를 많이 하려면 인구가 늘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축 사회의 원인인 것 같은데 네. 과학기술의 발전은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수긍이 좀 가는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부터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 얘기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현재 이 인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저출생 특히. 더불어서 이제 고령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노동자는 부족해지는 거고요. 노동자였던 사람들은 복지의 대상으로 변하는 거죠. 노동자가 준다는 건 국가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소비가 좀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은퇴자가 되면 미래의 생활이 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비를 좀 줄이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은퇴 전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여드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 인류 전체로 봐서는 인구 감소,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에서 질병과 큰 전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예. 지금 추세라면 조금 무섭긴 한데 2700년에서 2800년쯤 우리나라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을 거다. 예. 이 정도 저출생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저도 이거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2900년쯤 우리보다 한 100년 늦긴 한데 일본도 역시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지금의 저출생이 유지된다면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긴 하지만요. 예. 또 인간 사회는 지금까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에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출생이 많으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았던 사회에서 이제는 이게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인간 사회는 지금까지 피라미드형 구조를 기반해서 사회 시스템을 모두 만들고 유지해 왔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 시스템들은 대혼란에 빠지는 거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제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입하는 사람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당장 기금고갈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좀 과한 표현으로는 저자는 인간은 스스로 멸종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파이를 줄어들게 만드는 수축 사회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인구 문제는 뭐 사실 정리를 쭉 해주시니까 이게 각각 어떤 함의를 담고 있었는지 이제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기후 위기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발전 이게 왜 또 수축 사회로 전환을 자극하는 요소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간 인류는 자원을 고갈시켜가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지만 이게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죠. 이제는 그 고갈의 역습이 기후 위기로 오고 있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덜 써야 되고 덜 파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기도 하고요. 기후 위기는 재난 재해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 또 수축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갈등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줄어드는 파이를 향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면 여러 가지 안전 위기가 불거지는 거죠. 예. 사회적인 위험 대비,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을 더 써야 되고 이런 안전 비용의 상승은 인류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사회, 이게 이제 수축 사회의 특징이다. 예. 결국엔 수축 사회로 더 들어가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학기술은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여주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파이를 확대시킨 게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풍요하고 빈곤 퇴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주목을 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점점 과학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노동에서 밀려난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증가만 하던 소비, 이 수요의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노동자가 사라지는 세상, 노동자가 돈을 못 벌면 결국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간 이제 기술 발전으로 늘어난 효율과 대량 생산이 결국에는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계속 만들어서 대응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장이 자동화되고 로봇을 활용하고 기술이 늘어나면서 물건은 계속 많이 생산됐거든요. 근데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물건은 더 많이 생산되는 사회였단 말이죠. 팽창 사회는.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 사던 거 2개 사면 되고 3개 사게 만들지. 돈이 없네. 그러니까 국가가 금리를 낮춰주고 돈을 막 빌려주고 신용카드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지해왔던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코로나19까지 맞이하면서 부채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채를 더 늘리기에는 아. 국가도 가게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도 수축사회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자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다 보니까 왜 우리 사회가 점점 갈등 구조가 높아지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도가 너무나도 높아지는지 그런 어떤 아주 작은 사회 현상까지도 이 수축사회라는 용어 하나로 충분하고 명쾌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진단을 했으니 이 수축사회에서는 어떤 특성들이 앞으로 더 나타날지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 수축사회라는 잣대로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나름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수축사회는 미래의 삶이 현재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좀 사라진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팽창 사회는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자산 가격도 오르고 내 연봉도 오르고 그랬던 시대지만 이 수축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이 좀 팽배해지는 사회라고 분석을 하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접어지는군요. 네. 이런 절망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요구를 상위 단계로 더 끌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결국 본능적인 요구 정도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들이 만족해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얼핏 들은 건지 학교에서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메슬로우의 5단계 인간 욕구 이론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유명하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인간은 이전의 단계의 욕구를 충족해야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충족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 욕구, 예. 다음이 애정과 소속 욕구, 네 번째가 이제 존중과 사회의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예. 주변의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예. 당장 배고픈 생리적인 욕구를 내가 해결해야 위험한 걸 좀 둘러본다는 거죠. 당장 배고픈데 앞에서 무서운 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먹을 걸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안전 욕구가 좀 채워지고 나야 그 다음에 내가 사랑도 하고 여자친구도 찾고 이렇게 되는데 예. 이 수축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하위 단계의 욕구에 만족해 버리니까 예. 결정적으로 세 번째 단계가 애정과 소속 욕구잖아요. 예. 애정 욕구가 별로 강화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도 안전하고 먹을 것 어느 정도 해결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왜 젊은 친구들이 비혼이 많을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절망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축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나의 자아 실현 욕구라든지 뭔가 승진을 해서 남에게 존중받고 부러운 시선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다면 요즘은 회사에서 사실 회사의 소속 욕구라든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보다 이른바 웰빙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축사회의 특징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는데 심지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률도 높아진다라고 이 책에는 쓰여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듯이 그렇다 보니까 수축사회에서는 초라한 내 모습과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무기력증이 사람들이 인간성을 바꾸게 한다
주장도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좀 쭉 듣고 보니까 좀 암울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우리나라의 현실 또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현실을 딱 짚어준 것 같은데요. 뭐 저자는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경제 전문가이시니까 네. 이런 현상들이 결국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 책에서 기술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결국엔 국가와 국가의 관계까지 확장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파이가 중요한 상황이 국제 관계에서도 벌어지는 건데요. 미중 갈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중 갈등도 들여다보면 결국 수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건데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됐던 시기를 이제 지나서 이건 결국 팽창 사회가 끝나고 수축 사회로 들어서면서 결국 이제는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 생존 게임의 사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미국이 변한 거죠. 예. 미국의 독점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인 건데요. 미국은 사실 제조업이 없는 서비스업이 산업 구조를 대부분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실제로 미국을 보면 GDP의 70%가 서비스하고 소비 부문이고 제조업은 10%밖에 안 되죠. 예. 경쟁자가 된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니까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세계화 추세 내에서 이제는 제조 시설이 다 미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위기를 느끼는 것처럼 제조 시설이 없는 미국이 중국을 잘못 견제했다가는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걸 자기 국가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자꾸 공장 이전하라고 한다. 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의 제조 기반을 전부 미국 내에 갖추려고 하는 거고 예. 이걸 블록화해서 자신들만 생존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사회,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중국을 어느 정도 성장을 도와줬던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것, 이게 지금 미중 분쟁의 본질이다. 수축 사회가 본질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역시도 수축 사회라는 단어 하나로 쭉 조망을 하니까 네. 조금 뭐라 할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자명해지고 명쾌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기업들이 제일 걱정인데요. 기업은 매년 우리 저 김치영 기자님도 예전에 직장 생활 많이 하셨지만 항상 목표 매출을 전년 대비 다 신장해 오라고 하잖아요. 항상 올리죠. 네. 그럼 기업들은 이 수축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독과점 구조가 좀 고착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요. 앞서 이제 과학기술이 수축 사회를 자극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AI가 더군다나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자본이 충분한 기업하고 자본이 부족한 기업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수축 사회의 한 특징이 양극화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할 수 있는 대기업들, 자본이 충분한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이 비용을 줄인 걸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더 확대하면서 덩치가 커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우리의 삶의 편리성은 분명히 가져다 줬지만 독과점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예. 이게 더 강화되는 게 수축 사회의 특징이다. 기업들은 더욱 한쪽으로 치우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자본의 투기화도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금융자본은 원래 실물 경제의 생산 경제 조력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하지만 수축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속해서 아까 부채를 우리가 늘려주는 방식으로 이 수축 사회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팽창 사회에서 계속해서 물건은 늘어나니까 소비를 늘려야 되고 이걸 부채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금이 금융 자본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예, 자금들. 예. 유동성이 너무 충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돈을 벌어주는 일에 열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투기 자본화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팽창 사회의 부작용인 건데 팽창 사회에서 금리마저 역사상 초저금리였으니까 금융은 본래 속성을 넘어서 탐욕 자본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요즘은 이제 앞서 이제 수축 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저자가 네. 진단을 했는데 실제 요즘 보면 크고 작은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마저 가지고 있는 게 미중 간의 갈등인데 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요즘 많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수축 사회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여러 행동들이 나오는데 예. 이 암울함과 우울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종교를 더 찾게 되고요. 그러다 어. 보니까 약간 사이비 종교가 득세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다음이 이제 전체주의화, 국가의 전체주의화가 좀 나온다고 해요. 예. 시대의 우울함과 절망감을 바탕으로 예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전체주의를 득세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의 우경화나 전체주의화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생존 게임에 들어간 이상 미중은 지속된 갈등과 대립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 것이냐를 보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스리스킹이 될 거다, 디리스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디커플링은 완전히 서로 결별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하고요. 예. 디리스킹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나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중 관계는 특정 분야라고 하면 첨단 산업과 안보 분야에서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나머지 분야에서는 계속 협력을 하는 관계로 지지부진하게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힘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미국은 이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이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시설이 없는 미국이 이 작업을 하기에는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만, 일본,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는 거고 예. 이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에 우리는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쭉 이제 설명을 수축 사회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개인이 처한 삶, 그다음에 국가가 처한 위치, 그다음에 기업 또는 네. 국제 관계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책의 저자는 이 수축 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대안도 좀 제시를 했습니까? 앞서 이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로 바뀐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형에서 나왔던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팽창 사고 때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좀 사고의 전환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에 대한 조언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쪽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의 기술 동맹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중에 2030년을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제조 시설들을 다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반도체하고 배터리의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 만들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들 투자를 해주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실제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다 갖추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결국 우리의 중요도는 지정학적인 중요도 말고는 네. 더 이상 큰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애매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중국은 우리가 소비 시장으로 놓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 애매한 위치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 같지만 중국하고에서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나름대로 굉장히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책을 하나하나 객관적인 근거와 사례를 가지고 집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우증권의 사장까지 지낸 우리나라 대표의 금융맨, 증권맨이신데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십니까? 사실 주식 투자의 조언이나 이런 건 없는데요. 네.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인가, 제대로 된 경영 행동인가에 대한 이제 반문을 좀 하거든요. 어떤 측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과 애플을 비교해 보면 주가는 뭐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시총으로 보면. 네. 근데 자산은 사실 삼성이 훨씬 많거든요. 삼성은 344조 원 정도의 자산을 지난해 9월 기준입니다. 애플은 65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자산이 없는 애플이 더 많은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결국에는 자사주를 사들이고 그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들에게 배려 정책을 했다라는 건데 예.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미국에 보면 애플 말고도 S&P 500 기업 중에 29개 기업이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다. 우리말로 하면 자본 잠식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이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기업들이 스타벅스, 오라클,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와. 자기 자본을 털어서 주주들에게 네. 주식을 소각하거나 배당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와.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결국엔 주식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회사가 예. 다음에 내가 이익을 못 내버리면 줄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허망한 거품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폰지 사기와 가까운 자본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뭐 역설 또는 뭐 황폐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수축사회라는 키워드 하나로 명쾌하게 설명한 명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출마 안 한다고 하시니까 네. 과하게 칭찬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김광석의 변해가네입니다. 과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원리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